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올해로 결혼 11년 차가 되었고요. 시댁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만 욕심이 지나치고 또 염치도 없어서 남편하고 상의 끝에 이혼하지 않고 시댁이랑은 손절하기로 했어요. 저희 남편이 집안의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책임감도 갖고 있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어 큰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니 다 버리고 저를 선택한 남편이에요.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남편 잘 만났네, 남편 정말 훌륭하다 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맏며느리였는데 남편보다도 제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 많았죠. 남편 역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있어 자기가 편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 제가 자꾸 부딪히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희 친정까지 들쑤서 놓으셔서 제가 참다 폭발하는 일이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남편도 한 통속처럼 느껴지는지 그 집안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으니 자기가 그냥 자기 가족을 버리겠다고요. 뭐? 가족을 버려? 그게 가능한 소리야? 왜? 불가능할 게 뭐가 있지? 안 보고 살면 되지. 자기한테 우리 집 일 강요하지 않고 명절이나 기념일에 시댁 갈 일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준다고. 됐어. 그게 가능했으면 나는 뭐하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누구 놀려? 누가 그렇대. 사실 나도 자기 힘든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근데 이번에 우리 엄마가 자기랑 처갓집한테 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 이건 진심이야. 그리고 내가 자기랑 이혼해서 어떻게 사냐? 왜 못 살아? 불편해서 못 사나? 밥이며 빨래며 청소며 다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없으면 불편하긴 하겠네. 에이, 비꼬지 말고. 진심이라고 했잖아. 나도 우리 엄마가 거기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나도 실망했고 자기가 우리 식구 때문에 나랑 헤어져야겠다면 내가 우리 식구를 버린다니까. 그럼 이혼하지 않아도 되잖아. 지금이야 그렇지. 근데 나중엔 나 탓할 수 있잖아. 자기는 자기 부모고 가족인데 나랑 같을 수는 없지. 그래, 만약에 내가 그러면 그때 이혼해. 그땐 내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 도장 찍을 테니까. 남편은 마치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듯 큰 소리를 치며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저는 이혼을 잠정 보류했는데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부는 잠정적 이혼 상태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이혼이고 조금이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남편한테 약속도 받아 놓았겠다. 위자료랑 양육비 빵빵하게 받아서 헤어질 생각인데 그 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니 품고 살려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잡은 물고기라고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말고 오래 같이 살았다고 내년에 같이 살아주는 거 아니니 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예전보다는 마누라 귀한 줄 알고
자기 새끼 예쁜 줄 아는 제법 제 마음에 드는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긴장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정말 이혼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다음과 같이 고발하는 바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선임이고 또 제 사수라 출근하면 가장 자주 붙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감정이 싹 텄죠.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저를 꼬시려고 엄청 노력할 때였는데요. 순진했던 제가 거기에 홀랑 넘어갔어요. 저도 남편이 좋았거든요. 일단 저보다 일을 잘하니 그것부터가 멋있게 보였는데 나이 차이는 4살이지만 뭔가 어른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하거나 질문을 하면 늘 명쾌하게 답을 찾아줬는데 그 모습에 저도 사실은 남편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대시를 했을 때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얼른 수락을 했고 그렇게 처음엔 비밀 연애를 시작으로 공개 연애 및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첫애도 엄마 손이 많이 가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허약해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은근슬쩍 제가 회사를 쉬었으면 했는데 여기서 시어머니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반대했죠. 아우,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외벌이가 무슨 말이야. 이젠 부부가 같이 벌어야지.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재준이가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저도 눈치가 보여서요. 영은이도 아직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저 말고 대신 저희 애 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그럼 우리 아들만 힘들잖아. 안사돈한테 부탁드리면 안 되냐?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는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너보다는 일 오래 하신 니네 엄마가 그만두는 게 좋잖아. 바깥 사돈이 돈을 못 버시는 것도 아닌데 막말로 더 키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돈 더 모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말이 나와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애들 좀 봐달라고 하면 봐주실 거예요? 뭐? 나? 아, 내가 어떻게 애를 보니? 나 허리 디스크 있는 거 몰라? 우리 딸애도 한 명인데 내가 못 보지 않니? 그니까요. 각자 다 사정이 있는 건데 저도 친정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대로 노후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냥 저희 애는 저희가 키울래요. 그래도 그렇지. 니네 그러다 집은 언제 사니?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에 입이 삐죽 나왔어요. 사실 영영 전업주부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때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좀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더군요. 당신은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시자가 붙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다른 집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보다는 자기 아들이 우선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근 저희 딸과 아들을 차별했고 누나인 딸이 동생을 챙겨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오죽하면 신우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자기 엄마를 말리더군요. 저희 신우는 위로는 오빠, 아래는 남동생이 있어 크는 내내 서운했던 기억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들 크고 보니 시어머니는 아들보다는 딸이 편하다고 그렇게 신우를 불러 병원 가자, 시장 가자 하며 의지하셨는데 신우는 그것도 싫어했어요.
저도 살가운 구석이 별로 없는 딸이지만 신우도 엄마라고 달리 챙기는 꼴을 보지 못했죠. 아, 3남매 중에 가장 빨리 결혼한 자식은 신우였어요. 신우가 24살 때 결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군요. 옆에서 시어머니 하는 거 보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신우가 신우이 짓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가끔 제 편을 들어주고 제가 하지 못한 말을 대신 해주는 고마운 신우였어요. 신우한테는 조카딸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애들보다도 한참 언니이고 누나였죠. 그리고 매제도 참 자상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나마 신우가 시집가고 나서는 사랑받고 대우받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도 나름 큰 트러블 없이 잘 살았는데요. 문제는 도련님이었어요. 왜 집안에 애물단지는 꼭 한 명 있잖아요. 그게 그 집 막내 도련님이었어요. 도련님은 수도권에 4년제 최대를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 할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나마 학교 선배가 태권도 학원을 하고 있어서 가끔 거기에 가서 사범 알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릴 때부터 다니게 했던 태권도 학원 덕에 사단까지 품띠를 따놓아서 사범 노릇은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실력은 잘 모르겠으나 몸은 좋았고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도 있지만 유독 도련님을 끼고 살았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애교도 많고 기집애처럼 엄마한테 알랑방귀를 잘 끼워서 엄마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더군요. 그에 반면 시아버지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분이셨어요. 일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집에 잘 붙어 있지 않았고요. 특별한 날에 마치 손님처럼 집에 계셨는데 그때도 시어머니와는 부부라고 하기엔 대면대면하고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두 분 사이가 원래 저랬냐고 남편한테 물었는데 남편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상 부부처럼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시어머님 역시 시아버님 얘기를 잘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쩌다 물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회피하듯 말을 뚝 자르셨는데 그냥 제 느낌에 시아버님도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자식한테 관심이 있거나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아무튼 좀 이상한 집구석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집착과 집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 맏며느리인 저를 자기 마음처럼 부려먹으려고 안달이 나셨죠. 그러다 제가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하니 그걸 핑계로 자꾸만 저를 당신 집에 부르려 하셨는데요. 처음 몇 번은 피할 명분이 없어 꼼짝없이 시댁에 갔다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체력 쓰고 거기에 감정노동까지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일부러 오전이랑 이른 오후 시간엔 일을 만들어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도 거절했는데 나중엔 그것도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바빠? 너 일부러 그러는 거냐? 아니요, 제가 뭐 놀려고 회사를 그만뒀나요? 일이랑 집안일이랑 같이 하는 게 힘들어서 그만둔 거잖아요. 그만큼 집에 일이 많아요. 특히 재준이가 아픈 날이 많고 또 중간에 소아과 데리고 갈 일도 있어서 시간이 들쑥날쑥한 걸 어떡해요. 또 재준이 핑계. 좌우간 너 내가 벼르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 아주 점점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부려먹어야 하는데 당신 마음처럼 되지 않자 약이 오른 듯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했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남편 없이 저 혼자만 시댁에 가는 일은 만들지 않으려 했는데요. 남편도 그걸 알고 좀 서운해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외로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해? 정말 그렇게 바빠? 바빠. 자기까지 왜 그래? 내가 뭐 놀려고 회사 그만뒀어? 집안일이라는 게 표가 하나도 나지 않지만 다 내 손길이 간 거야. 알았어. 하여간 집안일이 유세지. 남편은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툭툭 미운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존재감이 없다 보니 시어머님이 집안에 큰일이 터지면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대부분 도련님 문제였죠.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다던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사기꾼한테 엮였던가 뭐 이런 제법 큰 사고를 아무렇지 않게 쳤는데 남편도 그래서 자기 동생이지만 도련님한테 야박했어요. 도련님 역시 유일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고요. 그러다 이번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요. 그 여자는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실수일 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도망쳤고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시어머니는 골머리를 썩었고 남편은 도망다니는 도련님을 수소문해서 잡아 남자가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져야지 무슨 개망나니 짓이냐며 붙들고 왔고 그 길로 도련님이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결혼해야 하니까 요구사항도 많았어요. 30평대 아파트, SUV 차, 그리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면 안 된다고 호텔 야외 결혼식을 해야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 소리 듣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네요. 자기가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런 걸 당당하게 요구하니 어이가 없었거든요. 형이랑 누나랑 어떻게 결혼했는지 뻔히 다 봤으면서 저런 걸 요구한다고 누가 들어줍니까? 실제로 시어머니는 그렇다 할 재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우도 자기가 벌어서 월세방에서 시작했고 저랑 남편도 반반 결혼했는데요. 물론 제가 친정에서 혼수로 지원을 좀 받긴 했지만 시댁에서는 뭐 하나 해준 것이 없었어요. 뭐 시골에 묶인 시아버님 명의의 땅이 하나 있다곤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유일한 재산으로 자기가 민망하니까 그 땅 처분만 하면 한 10억은 나온다고 하던데 애들 아빠가 팔 마음이 없어서 그것만 팔면 애들 집도 사주고 그럴 텐데 저만 가운데서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나중엔 그거 팔면 애들 줘야죠.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특히 장남이랑 맏며느리는 더 줘야죠. 이런 말로 넘어가셨는데 그 땅 제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10억은커녕 팔아도 2천만 원 나올까 말까라고 하셨어요. 그나마 팔리면 다행이지. 그 시골 구석에 막힌 걸 누가 사냐고. 그건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돈 얘기만 나오면 그 땅 얘기만 주구장창 하셨는데 차마 어머니 그 땅 못 파는 똥값이래요 라는 말은 못했어요. 자기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한 얘기니 서로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남편과 신우는 그 땅 얘기만 나오면 눈살을 찌푸렸는데 자식들이 저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저는 애당초 시댁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에 휘둘릴 것도 없었는데요. 문제는 망나니 같은 도련님이었죠. 엄마, 그 땅 있잖아. 그거 팔아서 나 집이랑 차 사줘. 그러면 되잖아. 아니 이놈이? 그 땅은 네 아빠 땅이야. 네 아빠가 노후 대비로 못 팔게 하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리고 형이랑 누나는 알아서 결혼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사고 쳐서 결혼하는 주제에 뭘 해달라는 거야. 엄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언제 결혼한대? 엄마랑 형이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겨우 마음 잡고 하는 결혼이야. 그럼 내 요구사항 정도는 들어줘야지. 야, 엄마, 너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해?
그럼 처음부터 재수씨 임신시키지 말았어야지. 네가 뿌린 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왜 엄마한테 진상이야? 네 누나도 월세에서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청약 당첨되고 성실하게 살아서 아파트 살잖아. 너도 형 누나 보고 배워. 가오 빠지게. 나더러 지금 월세를 살라는 거야? 전세도 아니고. 그럼 네가 전세 보증금을 벌어오든가. 너 그 월세 보증금도 형이랑 형수가 겨우 맞춘 거야. 네, 저는 없는 형편에 도련님 신혼집 월세 보증금 해줘야 한다는 말에 몇 날 며칠을 씩씩거렸어요. 막말로 우리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장 줄 목돈이 없다며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은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맞춰볼 테니 저 무책임하고 밉상 도련님 신혼집 월세 보증금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단 나중에 그 보증금 이사할 때 도로 찾아오는 조건으로 남편과 합의를 했는데요.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 일이라고 생각했죠. 원래 돈이라는 게 받을 때랑 빌려줄 때 다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제 퇴직금까지 털어 도련님 월세 보증금을 맞췄는데 도련님이 가오 어쩌고 저딴 말을 하니 손이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저한테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동생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거침없이 손이든 발이든 날리던 누나였는데 정말 한 대 시원하게 패고 싶은 걸 도련님이라고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이 미친 듯이 미웠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제 눈치를 많이 봤죠. 집안일도 알아서 찾아서 하고 애들 보는 것도 시키지 않아도 했는데 그거라도 하니까 참고 살았지. 안 그랬으면 그때 벌써 남편 때문에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도련님은 저희 돈으로 신혼집 얻어 결혼했고 1년도 못 살아 동서가 집을 나가면서 이혼했는데요. 저희끼리 만나는 건지 동서가 집을 나가면서 저희가 보태준 보증금을 들고 튀었더군요. 그 때문에 도련님이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도 피해자라며 저희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우리 막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얘도 따지고 보면 억울해. 나쁜 건 돈 들고 튄 그 무책임한 년인데 왜 엄한 애를 잡아? 너는 그까짓 돈이 네 도련님보다 더 중요하니? 라며 제가 그 돈 아까워하는 걸 고가워하셨는데요. 그때 남편도 제 편을 들더군요. 그 돈이 그래도 저희 집 돈이니 자기도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 보고 밖에 나가 막노동을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월마다 조금씩 갚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도련님이 아니었죠. 그렇게 그 일로 저희 집과 시댁은 원수지간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은 사정을 다 듣고 그 돈은 잊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도 넉넉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 돈이 마냥 아깝기만 했죠. 그러다 저희 부모님이 오랜 공부 끝에 경매에 나온 5층짜리 상가를 낙찰받았고 저희 부모님은 그걸 당신의 노후라고 하셨는데요. 경매에 낙찰받고도 근 1년은 서류 작업하랴 상가에서 장사하는 임차인과 적당히 합의 보랴 바쁘셨어요.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속상한 딸이 안 돼 보였는지 저희 아빠가 나중에 아빠가 제대로 임대료 받으면 너 그 돈은 보전해 줄게. 그러니까 그 돈 생각 그만하고 잊어버려라. 아마 말은 못해도 네 시댁에서도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이 정말이긴 한 건지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꼬장꼬장하게 나왔을 텐데 웬일로 저자제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 있으면 대신 갚아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자기 속도 까맣게 탔다며 니들이 좀 봐주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저는 돈도 돈이지만 도련님의 태도가 화가 나요.
물론 도련님이 그 돈 쓰신 거 아니지만 그래도 도련님으로 하여금 벌어진 일인데 미안한 기색도 없고 이건 아니죠. 그래. 근데 걔도 지금 지 속이 말이 아니지. 지 마누라 이혼 서류 띡 넘겨두고 집 나갔지. 이제 둘도 안 된 애는 있지. 지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편드는 게 아니라 나는 요즘 막내가 나쁜 생각할까 무섭다. 걔가 하기 싫다는 결혼 네 남편이 몰아붙였잖아. 그야 그이는 책임질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 알아.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니? 나도 팔자에도 없는 애까지 보느라 탈모까지 왔다.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련님의 애를 보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도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힘들긴 많이 힘드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신우가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걔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싸가지가 없다니 똑같아. 지 자식 내가 안 봐줬는데 왜 지가 조카를 봐줘야 하냐고 지랄을 하는데 딸 자식 있어봤자 뭐하나 싶더라. 며느리가 훨씬 낫지. 안 그러냐? 네? 저요? 너는 나 도와줄 거잖아. 설마 나 이렇게 힘든 거 보고도 모른 척 할 거니?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늘 저렇게 저를 부려먹으려 했어요. 아무리 당신이 힘들어 보여도 애 아빠인 도련님이 책임질 일인데 막내 편드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막내는 싸고 도는 시어머니셨어요. 물론 저도 단칼에 싫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입이 삐죽 나왔는데요. 저도 아쉬울 것이 없어 그러던지 말든지 했어요. 괜히 잘못 코 끼어서 조카까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조카는 3살이 되었고 그때까지도 도련님은 한심한 백수였는데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이 상가를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어머니가 아셨어요.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게 화근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희 부모님도 제법 임대 수익을 얻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아빠가 말한 대로 저희 부부가 손해본 월세 보증금을 저희 아빠가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이 자랑이라도 하듯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 거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빛이 변하셨는데요. 어느 동네에 있는 상가냐? 너는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 축하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으니 주소 좀 알려줘라. 등 질문이 쏟아졌죠. 그리고 저는 그 어느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저희 부모님 재산에 관심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건물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쩐지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물으셨고 급기야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돈, 며느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되셨다면서요? 세상에나 어쩜 이런 경사가 다 있을까요? 아, 네. 경사는 무슨 그냥 작은 건물이고요. 대출 받아서 낙찰받은 거라 아직은 실감도 안 나요. 안 해본 거라 이것저것 시행착오만 많고요. 그래도요, 건물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두 분 은퇴해도 따박따박 돈 들어오고 정말 부러워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저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명색에 제가 사돈지간인데 화환이라도 보내야죠. 아닙니다. 무슨 화환까지. 괜찮아요. 그럼 제 성이라도 표시하게 주소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 엄마는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집요한 시어머니의 말에 그냥 주소를 알려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화분이 하나 도착했다고 했는데요. 그 화분 보고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도 잘 가지 않는 상가를 자주 가셨고 거기 관리실에 수시로 들러 이것저것 캐물으셨다고 했는데요. 상가 5층이 평수가 제법 커서 저희 부모님이 낙찰받기 전부터 비워져 있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고기 선물이며 생선 선물이며 나중엔 홈쇼핑에 파는 화장품까지 보내는 등 갑자기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안 받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며느리만 보면 그렇게 사돈분들에게 고맙더라고요. 저렇게 잘 키운 딸을 우리한테 주시다니. 라며 누가 봐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셨는데 본인이 돌려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그 선물을 받아놓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 돌려드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선물 꾸러미를 들고 시댁으로 갔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돌아온 선물을 찬찬히 보더니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도 고기랑 생선은 드셨나 보네. 그럼 다 돌아온 건 아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저희 집에 보내셨어요? 네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든? 난 정말 좋은 뜻에서 보낸 거야. 한 가족이잖아. 갑자기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저희 친정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어머, 얘 좀 봐. 난 늘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니네 엄마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못하는 일을 네 엄마는 그 나이 드시고도 하고 계시잖아. 정말 신여성 아니니? 어머니, 가식 그만하시고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저희 친정이 건물 생겼다고 하니 언감생심 욕심나세요? 어머, 얘 좀 봐.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내가 거기 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5층이 비었다며? 통째로. 네,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아니, 네 도련님 생각을 좀 해봐라. 언제까지 저렇게 허송세월 보내게 하니? 애도 있는데. 그리고 애가 체대 나온 거 알지? 선배 체육관에서 애들도 가르쳤고. 그래서 이참에 태권도 학원을 차려주면 어떨까 하고. 뭐니 해도 애 엄마들이 사교육엔 돈을 안 아끼잖아. 그래서요. 저희 아빠 건물에 도련님 태권도 학원을 차리자고요? 그래, 어차피 놀고 있는 자리 우리 막내가 가서 살리면 좋지.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싸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런 선물 공세를 하신 거예요? 그냥 대놓고 물어보시죠. 어차피 어머니 말대로 놀고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바로 물어보니? 내가 밑작업은 해놨으니까 이 다음은 네가 해라. 가서 네가 우리 막내 불쌍하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 좀 해줘.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그리고 생각해봐. 제가 제대로 지 앞가림을 해야 너희도 편하지. 안 그래? 저는 시어머니의 방식은 싫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놀고 있는 자리였고 저희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보증금과 월세 정도는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럼 도련님도 자기 일을 하는 거고 그럼 시댁이나 저희 부부한테 손 벌리는 일이 없을 테니 멀리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보증금 얼마나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에 제가 뒤집어지고 말았네요. 뭐? 보증금? 너는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를 어디로 들은 거야? 어차피 놀고 있는 건데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지. 네? 아니 그러는 게 어딨어요. 어딨긴? 여기 있지. 나중에 돈 벌면 그때 월세 정도는 내라고 할게. 뭐라고요? 돈을 벌면 월세를 낸다고요? 그럼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안 내고 태권도 학원을 차릴 생각이셨어요? 왜요? 아예 인테리어까지 해달라고 하시지? 어머, 그럴래?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어머니! 아우, 기 따가워. 소리 좀 낮춰라. 누가 공짜로 해달래?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니? 우리한테 네 시아버지 명의 땅이 있다고. 그거 내가 말해서 팔라고 할게.
그리고 그거 팔리면 돈 줄 테니 우리 재산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고 니네가 좀 해줘라. 뭐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땅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다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어? 요즘 거기가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여기저기서 팔라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라니까. 그럼 그거 팔아서 도련님 태권도 학원 차리시면 되겠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괜히 저희 부모님이랑 엮지 마시고 다른 곳에 차리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약이 바짝 올라서 철벽을 치며 말했어요. 설마 했지만 저렇게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건물이 네 거니? 주인인 사람한테 물어볼 일이지.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이렇게 선물까지 했는데? 라고 하시며 저희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막내뿐만 아니라 장남도 이혼해서 데리고 살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협박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엄마를 통해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러 갔더군요. 사업 제안서인지 뭔지 A4 한 장 들고 도련님이랑 같이 갔다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놀라서 아빠한테 말하라고 했답니다. 건물 명의는 친정아빠 명의였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희 엄마도 믿는 구석이 있던 거였죠. 그리고 친절하게 저희 아빠 회사까지 알려드렸다고 했는데요. 그 길로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저희 아빠를 만나러 가셨대요. 아, 더워 죽겠는데 아주 똥개 훈련을 시키네. 라며 투덜거리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때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얘기해서 저희 아빠 회사로 가보라고 했는데요. 저희 아빠가 그 엉터리 사업 제안서를 읽고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업 제안서라는 거엔 시어머니가 죽으면 시아버지 땅을 팔아 저희 부부에게 그대로 상속할 테니 그 돈을 당겨 썼다고 생각하고 비워져 있는 5층 상가를 무료 임대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확실하게 약속을 받고 싶었는지 월세랑 관리비도 어느 정도 체육관이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안 받는 걸로 해달라는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옵션이라는 건지 남편도 얼굴이 화끈거렸대요. 당연히 저희 아빠는 기대에 잔뜩 찬 모자지간 앞에서 그 제안서를 빠꾸했고 이런 제안서를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인상을 팍 썼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미래가 창창한 젊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사돈 좋다는 게 뭐냐고 좀 해달라고 급기야 때를 썼다고 하는데 옆에서 도련님은 팔짱만 끼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동생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고 그 제안서인지 뭔지를 북북 찢어 저희 아빠에게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거기서 폭풍 오열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남편 말로는 그때 자기도 가족이고 뭐고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아마 자기도 장인어른 앞에서 쪽팔렸던 거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일로 알아 누웠는데요. 어떻게 가족끼리 야박하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자기는 못 산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런 소리도 했어요. 받아 처먹을 건 다 처먹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럼 받아먹지 말든가.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뭘 받았다고 하세요? 고기랑 생선 받았잖아. 그거 얼만데요? 제가 보상할게요. 그리고 그거 먹은 거 아니고 냉동실에 있는데 그것까지 돌려보니까 그래서 못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좌우간 있는 사람들이 더하지. 말이 나와 하는 소리지만
나는 너 결혼한다고 왔을 때 니네 부모 보고 반대하고 싶었어. 사람들이 인상도 별로고 무엇보다 사람이 야박하잖아. 야박한 건 저희 부모님이 아니고 어머니시죠. 저희 집에서 혼수랑 다 해주셨는데 어머니는 그 말도 안 되는 땅 얘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내가 돈이 그것 말고 없는데 어떡하냐? 네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생활비도 아주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고 내가 아둥바둥 사는데 돈이 어딨어. 그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그거라도 준다고 한 거지. 너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 돈을 날로 받을 생각이냐?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땅이 돈이 된다면 저희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그거 팔아서 쓰세요. 원하시는 도련님 태권도 학원도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당장 그게 가능하면 벌써 했지. 그게 묶인 땅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 묶인 땅 그만 좀 파세요. 저는 그거 재산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 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거기 지금 분위기 좋거든? 시부모 재산 받으려면 지가 잘해야지. 지가 오히려 깽판을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는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식구야. 우리 편을 들어야지. 재산이요? 빚이 아니고요. 저는 재산이든 빚이든 시댁에서 나오는 건 어떤 것도 안 받을 거예요. 아니다. 아예 아들도 안 받고 반납할 테니 가족이고 뭐고 그것도 때려치워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 말에 혈압이 올라갔다는 듯 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119를 하도 외쳐 제가 손수 불러드렸는데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황당해했어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너무 말짱하니 화병은 한의원에 가보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 뒤로 넘어갔어요. 자기는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환자도 몰라본다며 그야말로 눈을 까디집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그 길로 저는 시댁을 나왔네요. 그리고 다짐했죠. 내가 다신 이 집구석 문턱을 넘나보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절대 안 된다며 매달렸어요. 자기 가족은 본가가 아니고 저랑 애들이라며 자기도 자기네 식구들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믿지 않았죠. 천륜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자기는 장남이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나는 이젠 아예 법적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아. 자기야,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들 때문에 법적인 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달라니까. 내가 자기 시댁 없는 여자처럼 살게 해줄게. 남편은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고 애들과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하라고 애들도 같이 보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 그때부터는 슬슬 일을 하고 싶어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가 다시 일을 하면 여러모로 자기가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싫어했는데 이젠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늦게 퇴근하면 자기가 빨리 퇴근해 아이들 픽업하고 집안일도 싹 다 해놓겠다고 했는데 무슨 마음인지 저 인간이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살 수 있을까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남편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은데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시어머니랑 도련님 번호는 차단했고 집도 전세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이사를 가든 이혼하고 친정을 가든 할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라면 기회를 남편에게 줬어요. 그러자 신혼 때도 보지 못한 남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저희 애들이 아빠가 이상하다고 심각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죽을 병에 걸렸나 봐. 제이가 그랬는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달라진다고 했어.
제가 정말 애들한테 저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애들 눈에도 저 정도면 어른인 사람들이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이혼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갔는데요. 지금처럼만 산다면 저도 애들도 남편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잠정적인 이혼 상태로 남편도 저도 서로 선 넘지 않고 조심할 거 조심하며 각자 역할에 충실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정말 대만족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혼 어쩌고 하면서 자기 아들 연락도 안 받고 시댁에도 오지 않는다며 일을 부득부득 갈았는데 남편이 나서서 정리하더군요. 자기도 장남 졸업하고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며 좋아하는 막내 아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살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또 뒤로 넘어가는 명품 연기를 펼쳤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랑 저 새끼 때문에 이혼당할 이유는 없잖아. 나라도 좀 살자. 라고 쐐기를 박았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이사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네 식구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조용히 살자고요. 그래서 현재 이사와 살고 있고 이 집은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매매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처음 가져보는 내 집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소하면서 즐겁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요즘은 쓸고 닦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리고 집 기운이 좋은지 경단녀라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였는데 이사 오고 2달 만에 취업에 성공해 지금까지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요. 월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하고 내 이름으로 사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라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저희 엄마처럼 정년까지 일을 할 생각인데요. 이제 애들도 엄마 없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야 정신 차린 남편이 있으니 안심할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정말로 가족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전에 없이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말이면 저 늦잠 자라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노는 착한 남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댁과 손절하며 신우이한테 이렇게 되었다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신우가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주더군요. 시댁에서 해방된 걸 축하한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참에 자기 오빠처럼 친정과 담 쌓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문제아 아들이랑 문제아 자식만 끌어안고 혼자가 되었어요. 딱히 큰 벌이도 없고 제가 알기로 소액 대출금도 있다고 하는데 다 큰 백수 자식 끌어안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차하면 시아버님한테 SOS 치시겠죠. 아, 그 땅 팔면 되겠네요. 어차피 저는 정말 시댁 재산은 1도 관심이 없거든요. 유산 상속이요. 빚이나 안 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치 없고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자기가 얼마나 날로 먹으려 했다는 걸 꼭 아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프시다고 하셔도 저는 며느리 노릇 할 생각 없어요. 딸도 외면하는 마당에 며느리가 어딨나요? 이젠 저도 저랑 저희 가족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절대 도련님처럼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데요. 부모 역할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잘 독립시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 방을 치우고 또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일하는데 애들도 자기 역할을 잘해야죠. 그래서 도련님 같은 다 큰 금쪽이는 절대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또다시 다짐하며
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쩌다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키우셨을까요? 새삼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한테 짐이 되지 않는 자식이자 자식에게 독립적인 주체로 사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길 소망하며 저는 물러갈게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보람있고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